네, 안녕하십니까. 경인교육대학교 박주형입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바뀌면 교육정책이 바뀌느냐라는 주제로 간단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학 혹은 교육학개론에서 다루는 부분 중에 교사가 유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교사론이나 아니면 교육 철학이나 이런 부분을 다루기도 하지만 실제 교사가 어떤 현장에서 일하는지 혹은 어떤 상황에서 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지 이런 기타 등등과 관련된 부분이 학교와 정책이라는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중에 가장 교사의 삶과 교사의 학교 생활 혹은 수업과 가장 밀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교육감 혹은 교육 정책과 관련된 부분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학습 주제는 4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교육감 선거, 그리고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교육감의 권한, 그리고 교육감과 함께하는 어떤 견제, 기구, 그 다음에 교육감이 바뀌면 시도교육청이 정책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교육감의 법적 권한과 실제적 영향력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 비판, 현재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개선 방안 이런 논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감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혹은 견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시도의회가 있습니다. 그 시도의회와의 관계, 그리고 교육감과 중앙정부인 교육부와의 관계, 혹은 교육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회 혹은 대통령실 이런 어떤 교육정책의 주요 플레이어로서의 교육감과 관련되는 어떤 그 기구 혹은 사람들 간의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책에 나와 있는 사례를 보면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이 있고요. 교사가 되려고 하는 그 초등 혹은 중등 예비 교사의 경우에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시험을 통해서 교사 국공립 같은 경우는 시험을 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제가 교육대학교에 있어서 실제 수업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17개 시도교육청에 어느 시도에 지원할지는 물론 학생들이 살아온 지역적 환경 그리고 아마 공부하고 있는 대학이 교대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결정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어떤 분이고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어떠한 교육의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어떤 관심사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도교육감이 최대 3선, 즉 4년씩 12년간 교육정책을 펼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요. 선거에 의해서. 물론 한 번 혹은 2번 하고 그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교사의 삶과 요즘 점점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예비교사 A군은 궁금한 점이 교육감 선거를 본인도 직접 하고 있고 교육감 선거로 인해서 현재 교육감이 바뀌거나 혹은 새로운 교육감이 된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정작 만약에 자기가 교사가 됐을 때 교육감이 바뀐다는 게 교사로서의 삶 혹은 학생의 삶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수업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지방자치 혹은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31조에서 나오고요. 그게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게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고 이 법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가 시도 지역 지방자치 일반적인 수도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과 다르게 교육의 전문성, 중요성, 자주성을 위해서 교육자치단체를 만들었는데요. 그 교육자치단체의 장이 교육감이라 그래서 현재 17개 시도의 교육감이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현재 민선 교육감 시대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지방선거를 통해서 주민이 직접 선거, 다시 말하면 시도지사를 뽑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의 시도교육감을 직접 선거로 뽑고 있는 민선교육감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선교육감이 된다 혹은 교육감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 단순하게 말하면 그 지역의 교육 전반에 걸친 예산,
조직, 정책, 그리고 학교의 교장의 인사권, 물론 교장의 인사권을 마음대로 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지역에 어느 학교에 교장을 배치할지, 그리고 실제로 교사를 교사가 4년 혹은 5년 단위로 전보를 할 때 교사를 어느 학교에 배치할지 이런 권한이 현재는 지방자치, 교육지방자치로 인해서 모두 다 교육감에게 부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조직도를 갖고 왔습니다. 이 조직도는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게 몇 년을 갈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청, 그리고 교육청 밑에 교육장 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구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교육 관련 도서관이라든지 뭐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기구를 모두 다 교육감이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점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감 선거를 지금 이대로 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동시 지방 선거를 통해서 시도지사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장을 뽑는 것처럼 17개 시도교육감을 뽑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너무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교육감 선거를 바꿔야 된다는 논의가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육 분야의 어떤 자주성, 자치성뿐만 아니라 일반 지방 그 자치 그 기구인 지방자치단체의 논의사항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야당과 여당 그리고 정부와 혹은 뭐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그 아마 언론을 통해서 접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최근 선거가 2022년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시도지사 선거하고 다르게 교육 분야만 담당하고 있는 시도교육감 선거는 무관심 선거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정당 가입 혹은 정당 추천을 통해서 한번 걸러지거나 아니면 그 도에 있는 주민들의 관심을 얻는 그런 선거 과정을 거치는 반면 시도교육감 같은 경우는 교육 경력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정당 가입이나 정당 추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다시 말하면 초중고, 유초중고 학생을 두지 않은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교육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내가 왜 교육감을 뽑아야 되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 교육감이 누가 나와 있는지 자체를 관심을 없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관심 선거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실제 저도 선거를 하러 갔을 때 어르신분들께서 시도교육감은 정당이 왜 없어요? 나는 이런 경우에는 투표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육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일반적으로 낮고 그로 인해서 투표를 포기하는 비율도 상당히 많아서 무효표가 일반 시도지사에 비해서 2.6배 규모였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 선거라는 비판이 현재 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논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과거에서도 이런 무관심 선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7년 그 이제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에 실제 일어났던 사례인데요. 일반적으로 현재는 그 교육감 후보들 같은 경우에 어떤 번호나 기호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이제 없어졌는데 과거에는 소위 말해서 1번, 2번이라고 하는 그 교육감 후보 그 번호를 일종의 투표 형식으로 혹은 무작위로 추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07년에 있었던 교육감 선거에서 그 당시에 2번이었던 이명박 후보가 나왔던 그 시기에 교육감 후보가 모두 다 4개 지역에서 2번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투표하는 당시에 대부분의 그 투표자들께서 2번이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야당이다 혹은 2번에 대한 그 어떤 이명박하고 관련됐다 이런 인식이 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교육감 선거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에 뭐 기초 단위의 교육자치제가 일부 진행된 바가 있는데 실제로는 1961년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지방자치는 거의 없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91년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림으로써 교육자치 시대가 같이 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직선제보다는 아마 그 교육에 관련된 어떤 전문성을 가지거나 관심이 있는 그룹, 다시 말하면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분들, 현재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 중심으로 소위 말해서 간선제 형태로 이루어지다가 주민 직선제가 최근에 2007년 이후에 이루어졌고요. 2022년에 있었던 그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민선 5기 교육감이라는 호칭을 달고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제로 이루어지는 게 한 가지 형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교육정책의 어떤 이슈 중에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관심 선거라는 물론 이슈도 있지만 현재 교육감이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시도지사, 다시 말하면 교육 분야가 아닌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점점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서로 다른 그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거나 교육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에 실제로 교육정책의 어떤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몇 건의 국회에서 의안이 이제 올라가 있는데요. 가장 큰 대안 중에 하나는 러닝메이트제라고 해서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시도지사가 선거에 나올 때 교육감 파트너를 러닝메이트로 지정해서 같이 시민들에게 동일한 형태의 어떤 지지를 받겠다라는 그런 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법률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당과 야당 의원들 간의 합의가 있을 텐데요. 아마도 현재 합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돼 있진 않고 아마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앞으로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원구성이 달라지면 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상황에서 제가 정치적인 관점보다는 교육학적 관점에서 혹은 여러분의 예비교사의 관점에서 어떤 교육감 직선제가 현재 바람직하냐, 직선제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기초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앞으로 다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의 권한과 그에 대한 견제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의 권한 아주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에 교육 분야를 담당한다. 그리고 두 번째, 중앙에서 교육 분야를 중앙이 담당해야 하는 그 업무 외에 시도의 고유 사무 혹은 그 중앙정부인 교육부가 위탁 혹은 교육부가 지방자치, 교육자치라고 보는 어떤 권한과 자율성을 행사하는 게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중앙정부인 교육부는 시도의 교육자치를 위해서 엄청난 권한을 자율화시키고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은 실제로 법률적으로, 형식적으로 상당히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형식적으로,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권한이 커진 것과 그러한 권한을 실제 현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교육감이 실현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 사례인데요. 교육감이 바뀌면서 교육감이 이제 변동된 지역에서 많은 지역에서 학교의 어떤 그 야간 자율학습이나 9시 등교를 의무화하거나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지역 중에 교육감이 바뀌면서 학교 자율로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바꾼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의 사례에 따라서 우리는 9시 등교가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일부 지역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8시 반이나 8시에 등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못하게 했던 지역에서도 필요하면 학부모나 학교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필요하면
야간 자율학습을 의무화는 아니지만 선택형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그런 그 정책을 핀 바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비교사로서 혹은 여러분이 학생으로서 혹은 여러분이 교사로서 생각했을 때 학생의 이런 디테일한 기상시간 혹은 학교를 파하는 시간까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엄청난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육감이 교육 대통령 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중앙정부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가 있듯이 실제 교육감도 시도의회, 다시 말하면 지방의회에 의해서 권한을 견제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도교육감은 시도지사와의 관계보다 시도에 있는 지방의회, 특히 이제 그 안에 교육위원회가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큰 지역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한 2개 정도로 교육에 관련된 위원회가 구성된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위원회 위원들, 다시 말하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일하는 방식이 상당히 견제받고 혹은 힘을 받고 이런 상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회 의원 같은 경우는 정당 가입이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정당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당인지 야당인지가 그 지역의 시도의회의 지역을 다수당이 여당인지 야당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은 말씀드린 대로 정당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야당, 여당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라고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해왔던 그 어떤 제안했던 정책이나 과거의 어떤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본다면 이런 경우에 예컨대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감은 일반적으로 진보, 서울시 의회는 보수가 장악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교육감은 보수, 그리고 경기도 의회는 아이러니컬하게 진보와 보수가 동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컨대 같은 교육감과 의회의 다수당이 같은 지역과는 교육정책, 지방교육정책을 실현하는 과정 중에 상당히 다른 교육정책의 과정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과 지방의회의 관계는 단순하게 교육감을 지방의회가 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조례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법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교육감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방의회가 만들기 때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을 더 잘 실천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그 교육정책의 흐름이나 교육정책의 내용에 따라서 때로는 긴장과 견제를 하는 상태 혹은 예를 들어 요즘 에듀테크 실현을 위해서 디지털 디바이스를 보급하는 교육정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의 관점에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면 교육감과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서 조례를 만들거나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거나 감사 과정이나 행정 감찰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교육정책을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형태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교육감과 지방의회의 관계는 고정적일 수는 없고요.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교육감이 그 지역에 선발이 되느냐, 그리고 지방의회의 구성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느냐, 그리고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특히 교육에 관련된 교육위원회라든지 교육기획과 관련된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들로 채워지느냐에 따라 상당히 그 관계가 복잡하고 역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과 시도교육 정책 변화. 우리 타이틀 교육감이 바뀌면 시도교육이 바뀔까? 시도교육 정책이 바뀔까? 너무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yes와 no 한 단어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의 아까 말씀드린 권한이라든지 그리고 교육감과 시도의회와의 어떤 관계, 때로는 교육감과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시도교육 정책이 한 번에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4년 혹은 8년, 12년까지 교육감이 선거에서 이긴다면 3선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때로는 예를 들어 진보교육이 3선, 12년 이후에도 교육감은 바뀌지만 같은 교육 철학이 시도교육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상당히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뭐 예스와 노의 관계라기보다는 교육감이 시도교육 정책 변화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제반 여건, 그리고 그 구성원들, 관련된 구성원들의 어떤 생각, 그리고 그 시대의 분위기, 또 그 시대에 관심이 있는 교육정책의 큰 흐름, 사회 경제적 배경, 이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 바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의 권한을 고려했을 때 시도교육청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사례를 본다면 13년간 진보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피다가 최근에 2022년 기준으로 교육감이 바뀌면서 보수 교육정책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교육감이 이제 여러 가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그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대부분들은 일반직보다는 교육 전문직, 다시 말하면 교사 출신들이 장학사나 연구사 특히 시험을 통해서 교육 행정 직렬로 오신 분들이 실제로 교육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교육청의 어떤 조직도를 보면 보통 장학사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일부 뭐 외부 기관 같은 경우는 연구사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다 똑같습니다. 장학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교육감이 바뀐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새롭게 전혀 바뀌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일을 하되 필요에 따라선 조직 개편이나 혹은 부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그 핵심 정책의 내용이나 결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차츰차츰 바뀌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쉽게 보면 1년 이내에 조직 개편과 어떤 그 새로운 교육감님의 핵심 교육 정책에 대한 어떤 철학 혹은 디테일한 부분이 설계가 되고요. 2년 차부터 그게 조금씩 실행이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최소한 4년 정도가 어느 정도 걸려야지 그 새로운 교육감님의 핵심 정책을 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조직적 혹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제가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면 인수위원회에서 낸 백서가 100% 교육청이 받아들이느냐? 아닙니다. 교육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교육청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백서를 본인들의 말로 본인들의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다음에 조직별로 그 핵심 교육 정책이 내려가면서 그 조직의 특성과 조직 구성원들의 합의 혹은 그 사람들의 노력에 따라서 또다시 교육 정책의 색깔과 결이 바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그 교육청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은 외부에서 혹은 새로운 교육감이 생기면서 주어진 교육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그 생각, 본인들의 여건, 그리고 본인들이 그 상대하고 있는 혹은 대상이 되는 학교라든지 교원들의 어떤 생각들을 반영해서 조금씩 그런 교육 정책을 변화시키는 과정, 다시 말하면 정책 결정 과정이나 정책 실행 과정에서 변화시키는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 바뀌어서 지금 또 바뀌었을 겁니다. 이 현재 나온 제시된 그것은 제가 책을 쓸 때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새로 바뀐 혹은 기존의 교육감님이시지만 2선이 되건 3선이 되건 이런 교육감님이 선거 기간에 제시한 어떤 교육청의 비전인데요. 이게 이제 뭐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이런 17개 시도에서 이런 교육 정책을 한 4년간 이런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4년간 교육청을 혹은 그 지역의 교육을 이끌겠다라는 그냥 자료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교육감이 바뀌면 경기도 교육청 사례를 말씀드리면 크게 보면 조직이 한 2번 정도 개편된 것 같습니다. 선거 이후에 9월 1일자 기준으로 한번 9월이나 10월자에
1차적인 조직 개편이 됐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1일자, 다시 말하면 교육감님이 작년 2022년도에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7월 1일자로 교육감이 임명되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 돌아오는 시기, 다시 말하면 학교는 보통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가 회계연도로 보고 운영 어떤 텀이라고 보잖아요. 일반직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는데 3월 1일자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경기도에서 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특수한 사례인데요. 경기도는 이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학생 수라든지 그 어떤 그 학교 교원의 규모에 따라 제1청, 제2청 수원과 의정부의 두 가지 그 부교육감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 교육청, 본청 이전을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고려해서 그냥 뭐 경기도의 특별한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상당 부분 특히 교육감이 바뀐 경우에는 조직 개편이 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육감 변화의 역량을 우리가 과거사적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과거에 아마 시도교육청의 정책 중에 제일 많이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상급식, 그리고 혁신학교, 그리고 어떤 평준화 문제 등에 대한 반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교육부 장관 혹은 그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지속성이 약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대신 시도교육감은 선거를 통해서 4년간 그 일반적으로 그 권한을 보장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 핵심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뭐 2009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혁신학교가 10년 이상 꾸준히 지속되는 사항은 이 그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고, 그런 직선제를 통해서 교육감이 되신 분들이 어떤 그 지역의 지지를 바탕으로 교육 정책을 실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과 시도 의회와의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갈등이지 실제적인 갈등은 외부의 관계, 다시 말하면 교육을 그 관할하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그리고 중앙정부인 교육부와의 관계에서 교육감과의 어떤 갈등이 상당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최초로 시도교육청에서 실현할 때도 그랬고요. 혁신학교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의회와의 관계를 본다면 기초학력 문제라든지 학력 문제에 대해서 그 조례를 통해서 서울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여당 같은 경우는 그 시험 성적을, 다시 말하면 기초학력 평가나 학력 진단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시도교육청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법적 쟁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어떤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무조건 교육감이 권한이 있다고 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시도의회와의 관계, 그리고 중앙정부 교육부와의 관계,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다면 일반적으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그 관련된 어떤 그 쟁송이 나타나고 그 쟁송에 대해서 또 다른 쟁송을 거는 상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선출된 교육감이 공약을 통해서 교육청의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한 관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이나 맥락, 그리고 그 다른 어떤 교육정책 결정 과정 혹은 교육정책의 집행 과정과 관련된 어떤 다양한 위원회, 기구, 그리고 조직들과의 어떤 상호적인 관계에 따라서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은 지방교육의 집행기관이긴 하지만 오롯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과거에 교육감과 교육부가 실제로 쟁송관계에 있었던 사항, 다시 말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일제고사라고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일제고사 혹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거나 혹은 시도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로 실시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 혁신학교 정책이나 무상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경우 그 어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나 어떤 권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아까 처음에 제가 제기했던 교대 예비학생 A군의 그런 단순한 그 생각처럼 교육감이 바뀌면 교육정책이 바뀔까라는 부분을 더 넘어가서 지금 살펴본 대로 교육감이 우리가 단순하게 말하는 외부에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교육대통령이다 혹은 무소불위의 권한이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단계에서는 이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심화 단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분이 추천 활동을 좀 하고 싶다면 실제로 여러분이 지원을 하고 싶은 예비교사의 경우에는 지원하고 싶은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훑어본다는 관점에서 실제 그 새로 선출된 혹은 과거에 뭐 교육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교육감이 선출 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교육 정책, 다시 말하면 교육 공약이죠. 공약이 예를 들어 한 4년간 교육감이 임기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의 흐름을 갖췄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한 30분 정도 제가 이 교육감이 바뀌면 교육 정책이 바뀐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간단한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교육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의미가 정치인의 관여를 받지 않는다 전혀 아닙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만드는 분들이 다 정치인이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드는데 지방의회 의원들도 전부 다 선거를 통해서 정당에 가입돼 있는 혹은 무소속도 있을 수 있지만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도교육감 같은 경우도 정당 가입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상당히 뭐 시도교육감님들께서 뭐 교육자 출신도 있지만 보수다 진보다라고 하는 교육 철학이 분명하신 분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복잡 다단한 과정을 고려해서 시도교육감이 교육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면 여러분이 아마도 가고 싶은 시도교육청 그리고 그 소속 교사가 됐을 때 이 시도교육청의 정책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강의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